면접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면접은 다 바뀌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면접은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면접입니다. 코로나가 면접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형 과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유독히 서류가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기업, 사기업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류 통과하고 필기 통과하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이 면접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러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 통과 컷이 높아진 게 딴 게 아니라 최종 인원 대비했을 때 배수를 줄여버렸거든요. 자, 면접 전형을 가지고 좀 얘기하자면 일단 얼굴 맞대는 걸 어떻게든 줄여봅시다. 화상 면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H모 자동차에서 화상 면접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중단돼 버렸답니다. 지원자도 당황했지만 더 당황한 사람들은 면접관이었대요. 왠지 아세요? 화상 면접 처음 하는 건 똑같거든. 면접관, 다시 말해서 그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업무 평가까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최근 화상 면접을 하면 좀 바뀐 게 있어요. 회사에 가서 화상 면접을 해요. 회사에 가서 별도의 공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면접관들과 화상 면접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직접 얼굴 안 맞대고 하는 방법 중에는 AI 면접, 인공지능 면접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려면 이 인공지능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AI 면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왜 하냐? 객관적이잖아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 보니까 AI 면접만으로 면접을 대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AI 면접 결과를 참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AI 면접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체 관계자가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내용은 필요 없냐? 그 영상을 기업에 보내준대요. 근데 그 기업의 관계자들은 내용을 볼 수 있죠. 실제로 AI 면접 보면은 게임 제외하고는 실제 면접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실제 면접과 비슷하게 대비하면 된다가 되죠. 아니, 아까는 참고로만 쓴다며. 자, AI 면접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면접관이 굳이 긍정적 평가를 해서 나중에 문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AI 면접은 보조 자료로 쓰이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잘 못 봤을 때는 다른 면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건 명심해야죠. 그러면 이제 실제 현장 가서 면접을 봐봅시다. 자, 현장 가서 면접을 봐요. 토론 면접이에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누가 하나 감염됐다면 큰일 나겠죠. 웬만하면 1대 다로 가지 지원자 1명 들어가지 여러 명 면접관 잘 없어요. 토론 면접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발표 면접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뭘로 평가할 것인가? 직능력을 평가하는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화 면접이 도입되고 있는 판국에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거 빼버리면 이것도 어정쩡해지죠. 아예 정면 돌파하겠다고 발표 토론 면접을 더 강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누가 맞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려고 하는 쪽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 감염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마스크는 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차단막을 설치를 해요. 그럼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다 둔대요. 입은 가리고 앞에 차단막은 있는데 이게 지원자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면접관 앞에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학생에게 선물 받은 마스크가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입이 드러나는 마스크.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마스크는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의 표정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면접 가실 때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표정이 안 보인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까 소리도 소리지만 표정을 못 읽어서 인성평가가 안 된대요. 아니 그게 뭔 차이가 있냐, 뭐 마스크 가리던 안 가리던 말만 들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면접관들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1년 365일 중에서 면접관의 역할을 며칠 안 해요. 그 회사 직원이에요. 직무 또는 기업과 관련된 질문은 답이 있어요. 안다 모른다 평가도 가능해요. 근데 인성에 대해서 취미가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인성 면접을 줄여버리는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핵심은 인성 면접을 안 본다가 아닙니다. 평가하기가 어렵다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을 표현하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일단 목소리는 기본이에요. 안 들려요. 여러분은 발성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하면 더 안 들려요. 두 갈식으로 간결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이 표정인데요. 눈만으로는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면접 때는 경직되어 있어요. 눈도 이렇게 뚱 하고 있죠. 같이 일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가? 눈은 잘 웃지 않더라도 입이 잘 웃는 사람은 이것도 괜찮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입이 잘 웃는 게 아니라 입이 여러분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차라리 입을 가리는 게 더 인상이 좋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은 절대 스스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거냐? 여기 대해서는 저도 진짜 할 말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당분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면접은 다 바뀌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면접은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변화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 작은 조언들이 여러분에게는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해커스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보세요. 댓글 다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드릴 거고 다른 영상들도 한번 활용하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면접용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자소서가 면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강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봤어요. 보니까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아, 이 친구 뽑아 놓으면은 보고서는 참 못 쓰겠네 라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평가하기 전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후광 효과, 헤일러 이펙트라고 하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면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소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런 정해진 포맷을 생각하는 순간 폭망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비슷한 자소서를 면접관은 그날 수십 편을 볼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안 해, 이것도 억지로 만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돈 받고 첨삭받은 이야기라는 그런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자, 간단하게 제가 면접용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읽기 편하게. 읽기 편하게는 여러분 입장이 아니에요. 면접관 입장입니다. 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꼼꼼하게 읽는 것도 아니에요. 쓱 봤는데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 경험부터 던져놓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경험 재미없어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과내 프로젝트, 어학연수 갔다 온 거, 뭐 유학 갔다 온 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유학 갔다 온 거는 그닥 신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인도, 좀 특이하다. 과테말라 이런 건 특이할 수 있겠죠. 거기서 거기인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경험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두갈식으로. 자, 두갈식으로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핵심 얘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핵심이 아니야. 이 문항의 핵심은 가치관이나 방법 이런 거겠죠.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에서 왜 여러분이 리더한 게 핵심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리더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뭔지, 이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두갈식입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있어야죠. 대충 무슨 내용이라고 써놓으면 질문을 할 때 키워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질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면접관 편하게 해주려면 뭐 제목 같은 데서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죠. 사실 읽기 쉽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물어보기 편하게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별 관심도 없습니다. 특이한 거 뭐 없나요? 뭐 범죄에 연루됐던 이야기라든지 진짜 죽을 뻔했던 이야기라든지 사업하다 폭망했던 이야기 이런 게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첫 번째 읽기 쉽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작성법은 물어볼 게 있게 쓰는 겁니다. 일단 경험 나열식은 피하세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제 말하는 것도 지겹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네 가지를 분석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요. 직접 자기를 돌이켜보기는 어렵죠. 가까운 지인들, 뭐 가족이나 친구 3-4명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정리하면 여러분 스스로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명확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무입니다. 직무 중심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 요즘은 사기업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더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NCS 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직무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직무 분석할 때 동영상을 먼저 많이 권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상 세대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쳐보세요. 그럼 기업이 만든 거나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올려놓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자소서 쓸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익숙해지면 이제 텍스트를 찾아보세요. 영상 익숙해지고 텍스트 찾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텍스트 찾으면 텍스트가 자소서에 떠돌고 있어요. 겉돌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기업인데 기업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업의 홍보용이지 그게 기업의 핵심은 아니에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겠죠. 뭐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이 찾기 좀 힘들다. 기업 분석한 거. 왜 그러냐면은 자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기업의 홍보, PR용이지 제대로 분석된 게 아니에요. 기업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기업 분석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죠. 이 기업이 처해져 있는 위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애널리스트들 분석 자료부터 출발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기업 분석은 자연스럽게 업계 분석으로 이어질 겁니다. 식품업계는 지금 어떤지, 건설업계는 어떤지, 반도체 업계는 어떤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능력 안 되면요. 성과 못 내요.
아는 게 없는데 뭔 성과를 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일 망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물어볼 게 있게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적으로 끌리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뭐 자소설이라는 말도 있죠. 꾸미는 게 기본인 줄 아는데 꾸며도 안 믿어요. 짧은 글을 쓰더라도 이 지원자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줘야 되는데 뭘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험 뻔한 거 다 알아요. 세 번째, 인간적으로 끌리게 하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솔직하게입니다. 진짜 솔직하게는 못 써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야 돼요.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거는 뭐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포장해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포장한 걸 일부러 더 믿게 하려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불리한 걸 보여줘야 얘 진짜 자기 얘기하고 있네, 이 느낌을 준다고요. 무조건 일부는 보여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건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도 알아요. 적어도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끌리게, 다른 말로 의도적으로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들을 때 이게 단점이다, 장점이다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꾸민 티가 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분석한 게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솔직한 지원자, 인간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읽기 편하게. 두 번째, 물어볼 게 있게. 세 번째, 인간적으로 끌리게 자소서를 쓰시면 면접관들이 여러분 얼굴 보기 전에 여러분의 자소서 쓱 보면서 괜찮네 하고 여러분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셔서 꼭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죠. 제 얘기가 뭐 이것만 있겠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다른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취업에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연애로 풀어보는 면접이라고 테마를 잡았는데, 제가 학생들 면접 컨설팅 할 때 학생들이 이해 못할 때 가끔 쓰는 필살기가 있어요. 관심 갖는 가장 쉬운 예시를 드는데, 그럴 때 예시를 드는 게 연애예요. 사람은 관심 가는 영역으로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여서 연애 예를 드는 거지, 이게 뭐 특정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가지셨으면 해요. 첫 번째 테마는 인사입니다. 자, 면접 때 인사하는 거, 소개팅 때 인사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수줍어요. 처음 보고 낯설고 너무 불편해요. 보통 이제 낯설어하고 수줍어하면은 어때요? 상대가 배려해 주죠. 그런데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배려고 뭐고 신경을 못 써요. 그냥 굳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상대가 뭐라고 느낄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든가? 라고 느끼겠죠.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줍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부터 해서 여러분 긴장하고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하세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안 해요. 배려해 줍니다. 그럼 그 배려하는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받아줘요? 자, 소개팅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긴장하고 있을 때 상대가 편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날씨 얘기하면서 이게 분위기 잡아주면은 고마워해야죠. 그래야 서로 마음이 오가죠.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면접관이 편하게
여러분을 풀어주려고 하면 꼭 고맙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소개팅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거고 면접에서는 사회성이 좋구나, 적응을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 두 번째, 두괄식 답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하고 면접에서도 하고 모든 면접에 필기시험 빼곤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괄식을 이해를 잘 못해요. 핵심을 먼저 제시하고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가 핵심이냐, 그 핵심은 가치관이다 까지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응용을 잘 못하길래 연애하고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내가 남자를 몇 명 만나봤잖아, 내가 남자 잘 알아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 들까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몇 명 만나보면서 느낀 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대할 때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요즘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마운 것 같아. 어떤 느낌 드세요? 첫 번째 친구는 지 잘난 사람, 이게 경험 위주로 나열하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가치관 위주로 두괄식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례를 적용을 하면 이게 두괄식 답변이죠. 또 그대로 남자 버전으로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잖아, 나 여자 잘 알지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라고 그냥 얘기는 해요. 속으로는 아이 자식이 지가 뭘 알아 그랬잖아요. 다른 친구가 여자를 잘 이해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조금만 긴장을 늦추더라도 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친구하고도 6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나 내년 초에 결혼한다 라고 하면 아, 얘는 여자를 잘 아는구나, 진짜 내가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얘한테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경험 나열하는 방식과 두괄식으로 가치관 제시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세 번째 테마는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지원 동기에서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관심이 가서 지원했다예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한 두어 번 봤어요. 두어 번 봤던 사람인데 여러분들께 관심이 가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관심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만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여기서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알아보고 확신을 얻었을 때 지원을 해야 이게 말이 되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직업관 정립이 필요하죠. 일단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람은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 자, 그래서 제가 종종 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보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보가 공개되는데 그 사보에는 실제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그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가끔 인용을 해요.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면 공공기관에 지원하기 위한 직업관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대부분 소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중간이에요. 반대로 너무 적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정감이 떨어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용이에요. 아, 내가 너무 정적으로 보인다. 그럼 의도적으로 정적인 거 반대, 동적으로 너무 과하다. 그럼 정적으로. 그것도 헷갈리면 영상을 찍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설정할 때 이 중용도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면접관은 여러분 애인은 아니에요. 면접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연애하듯이라고 얘기했지, 면접관은 입사하시면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상사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연애는 행복하게, 하지만 면접은 예의를 갖추되 연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커스 잡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도 찾아보시면 재밌는 영상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태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얘기를 오늘도 해보려고 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금융회사에 지원을 한 전산직렬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공부도 성적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실무 경험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보여줄 만한 다양한 경험도 있는데 왜 이 친구가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석해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친구는 직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쳐버려요. 적당한 자신감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요 밸런스가 깨져 버린 것 같아서 요거를 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택한 전략이 뭐냐면 처음 인사하거나 첫 멘트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천천히 또박또박. 힘은 조금 빼면 돼요. 근데 말투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 보니까 도입부만, 인사하고 도입부만 차분하게 이렇게 바꾸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리더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어진 게 그 이제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로 본인이 정한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마지막 답변을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에 오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끝냈어요. 의외로 마지막에 오버를 안 해서 요 밸런스가 딱 맞춰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균형이에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친구도 있습니다. 대전 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지원했는데 공대예요. 공대생인데 사무직으로 지원했는데 대학교 3학년이에요.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해요. 복수 전공을 하면서 경영학 전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과목 이수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활동했던 걸 통해서 직무 역량을 정말 잘 구성을 했어요.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이었습니다. 실무 면접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무 역량만 갖추면 되는데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건 꼭 직장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것도 직무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보고서를 보면서 이걸 근거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게 2차 면접, 임원 면접이었는데 인성 면접 위주였거든요.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질문들 이어서 했는데 이 친구는 경력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학교 생활밖에 없어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학교 생활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이 학교 생활에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억지로 껴넣지 말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듬는 걸 반복하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충분히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도 직무 역량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시를 들고 싶은 친구는 교통 관련된 공기업 차량직으로 지원했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게 학과를 바꿨어요. 원래 대학 들어갈 때 국문과로 들어갔는데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했거든요.
이게 왜 결정적인 문제인지 아세요? 묻거든. 안 맞았대요. 그래서 그냥 안 맞았다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 가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나서서 뭔가를 개선했던 경험이 뭐냐. 그 경험에 전과했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왜 전과했나요? 이 친구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국문과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성향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이나 해석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러한 공부보다가는 주어진 틀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계공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공부는 맞던가요? 네, 미리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고 전과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솔직한 모습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솔직한 모습이라는 건 정리가 된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정리가 될 때 솔직함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만큼 여러분이 꾸밀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면접 답변의 경우에도 정리된 건지 없는데 포장을 하고 억지로 꾸민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친구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지원했던 학생이었는데요. 학원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참 문제가 돼서 한 1, 2주 정도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일정이 이런데 학원을 이용할 수 없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학원 근처에 스터디룸을 잡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잡아놓은 스터디룸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던 스터디룸 중에서 제일 후줄근했습니다. 근데 거기라도 잡은 게 어디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쩔 수 없는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면접이었거든요. 좋은 결과 있었죠. 합격했죠. 근데 사실 그날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진짜 열정이 대단한 게 면접 답변 정리한 게 100개가 넘어요. 그게 3일밖에 안 걸렸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4명 얘기했는데 4명의 키워드를 한번 짚어볼게요. 균형, 직무 역량, 솔직함과 열정입니다. 사실 코로나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입사를 했다면 지금은 많이 자리가 줄었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도 입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신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2달 사이에 제가 만났던 학생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4가지 키워드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합하게 버렸어. 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합하게 버렸어. 가자! 열심히 했어도 자소서 여전히 어려워. 웃지마 입사포고 I'm fine, thank you and you. 지사스캔 CS 간보는 세상과 나 그냥 먼저 쌓아두자 문제 프리법. 그 편이 지름길 학교으로 가는 비단길. 기껏 해봐야 소금물 공식 말할땐 내게 무슨 일이 취업 교육 1위 최고의 안 배우면 무의미 당연 접성후 기적 욕심 많은 나는 기적으로 대기업 합격 공기업 합격 Let's go 3, 2 자소서는 해커스 NCS도 해커스 면접도 해커스 최종 합격해버렸어 자소서는 해커스 NCS도 해커스 면접도 해커스 최종 합격해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면접관은 당신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면접관들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통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주로 이제 제가 면접 전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할 때 그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지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관들은 외부 면접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부 면접관, 다시 말해서 그 회사 직원입니다. 그 회사 직원으로 업무예요. 자기가 맡은 업무도 있지만 이것도 업무예요. 업무는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고 업무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준, NCS다. NCS는 표준화된 직무 역량. 표준화된 직무 역량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물론 그 기준으로는 다 수용 못하다 보니까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긴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냐 아니냐.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물론 면접관들에게 다른 이미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퉁명스럽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할 사람을 뽑는 직무 역량을 가지고 뽑는 것 뿐이에요. 자, 면접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면접관 입장에서 보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보는 면접관하고는 좀 다를걸요. 여러분들은 이 면접관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이미 면접관들은 여러분 비슷한 사람을 수십 명 이미 평가를 했어요. 지겨워요? 뻔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잘 안 들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인지시키는 게 필요한데 인지라고 하는 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돼요. 여러분과 면접관의 관계는 인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인사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내가 빨리 모범 답안을 얘기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고 나라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자, 면접관들은 일단 직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 많이 배려해 줍니다. 진짜 많이 배려해줘요.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배려지 뭐. 그 이상 배려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직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질문으로 끄집어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꼬치꼬치 묻지? 압박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여러분에게 배려를 했으면 배려한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도 쌩 까버리죠. 고마운 마음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평가를 또 해요. 그분들도 상상을 해요. 여러분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어떨까? 자, 실무 면접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분들은 팀장급입니다. 실제 실무를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분들이죠. 임원 면접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직접 일을 시키지는 않아. 임원들은 여러분들을 좀 길게 봅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이 인성 면접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죠. 어찌됐든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부하 직원으로 같이 일하고 일 시킬 때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필기시험까지는 공정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면접은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면접의 한계이기도 하죠. 자, 면접이 진행이 돼요. 똑같은 질문을 했다더라도 똑같이 답변하는 것보다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덜 지겨워요. 자, 구조화 면접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동일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봅시다. 요번에 들어온 사람 6명에게 똑같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한 6명 중에서 한 4명은 답변이 비슷할걸요? 근데 고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 그 중에 4명이 답변이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면접을 하게 되면요. 오전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10대 번, 20 몇 번, 30번도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면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똑같은 얘기, 모범 답안을 찾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틀에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자꾸 더하세요. 여러분 경험을 더하세요. 여러분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이 되어 있을 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정리하고 연습이 됐다는 전제의 플러스 알파지,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지만 사람 괜찮아서 뽑는 바보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기회는 다가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면접 전후 우린 무엇을 놓쳤을까? 시간을 면접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왔을 때로 가봅시다. 뭐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누구 만날까? 누구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오늘 면접 때 그 면접관이 왜 그랬을까? 그 짜증나는 그 인간에 대해서 막 욕을 할 건데 뭔가 빼먹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면접 전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아보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면접 보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면접 보기 3개월 전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예요. 여러분들은 서류나 필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면접 볼 기회가 오지는 않으니까요. 필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필기 통과하고 면접을 보니까 사실상 3개월 전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면접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뭘 준비해야 되냐? 기출부터 찾아봐야겠죠. 기출이라고 하는 게 면접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면접이 뭐 발표 면접을 하는지 토론 면접을 하는지 이거부터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정리하면 3개월 가요. 진짜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필기 공부도 해야죠. 자소서도 써야죠.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잡고 면접 준비하는 게 제일 맞죠. 자,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면접은 필기 결과 발표 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 때까지 한 일주일 남을 겁니다. 요때 연락 제일 많이 와요. 이때 연락 올 때 학생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뭘? 다음 주 면접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뭐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때 뭐 나오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있죠. 공고문도 있잖아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따로 공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세히는 안 나와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 면접을 하는지 그런 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기출부터 찾아봐야죠. 제가 기출을 정리를 할 때 저도 시간을 꽤 많이 소비를 합니다. 한 회사 3번 면접, 그러니까 뭐 시즌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3시즌이라고 하면 1년 6개월치. 만일에 1년에 한 번 채용을 한다. 그럼 3년치 면접 후기, 면접 기출 질문들을 쭉 정리를 해요. 시간 꽤 걸립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제가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은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작업하는데 그래도 하루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시간은, 그 이상 시간은 각오하셔야죠. 자, 찾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거기에 맞게 자료 조사하고 답변 정리하죠.
그리고 모의 면접 연습하고 그럼 일주일 훅 갈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글로 정리하면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하는 건 생각을 정리하는 거지 내 머릿속에 글을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외우지 말고 정리만 하세요. 정리를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떡해요? 나면 어떡할 건데요? 생각이 아예 안 나진 않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만 몇 개 외우세요. 아이,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풀어서 말하면 됩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더 어색합니다. 자, 면접 전날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필기는 조금 컨디션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면접은 컨디션이 좋아야 표정이 나와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면접을 봤을 때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죠. 밝아야 되는데 밝으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서 면접 전날 무리하게 늦게까지 준비하지 마세요.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면접 전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면접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면접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면접 볼 수도 있고 여유를 좀 가져야겠죠. 면접장을 미리 가봐야 됩니다. 미리 가보는 이유는 뭐냐면 좀 편해져요. 우리는 처음 간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듣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처음 듣는 질문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기출을 미리 정리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면접관을 미리 알아보게 되면 이건 비리가 돼버리니까 장소는 미리 익숙해지는 방법이 미리 가보는 거예요. 면접 보기 뭐 한참 전에 가보면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니까 면접 당일날 1시간만 일찍 갑시다. 1시간만 일찍 가서 그 보통 본사 건물에서 면접을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쭉 돌아다니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고 나면 조금 편해져요.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 가는 낯선 공간이라는 느낌은 안 들겠죠. 자, 이제 면접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뭐 누가 구령을 붙여서 한꺼번에 인사를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인사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죠. 그 지시에 따라서 자, 면접장 들어갑니다. 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외웠던 거 지우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 기억나면 이야기하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면 되죠. 생각 안 나요? 근데 계속 시간 끌고 있으면 면접관이 답답해합니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생각날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면 얘는 긴장은 했지만 예의 바른 사람. 이러면 어때요? 긴장은 했는데 답답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기억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난 게 언제일까요? 마지막 답변을 한 게 끝일까요? 아니요. 인사를 하고 면접장에서 나왔을 때 끝난 거예요. 자, 면접장에서 나왔습니다. 홀가분해요. 다 버리고 그냥 친구 만나서 빨리 술이나 마시고 싶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은 감정은 오래 기억하지만 팩트는 빨리 까먹을 거예요. 면접 때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고 그때 상황이 어땠고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고 이 기억이 면접장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지워지면 안 될까요? 안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입력을 하면 되죠. 집으로 갈 때 차 안에서 입력하면 되죠. 지하철에서 입력하면 되죠. 입력해요. 스마트폰 뒀다 뭐해요. 빨리 입력해. 그거 입력하고 나서 친구한테 연락해요. 자, 입력을 하고 일단 거기서 스탑.
입력을 하라고 했지 그날 분석하라고는 제가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서 기록하고 그거 토대로 해서 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트레스 이중으로 받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일단 입력만 해두고 그다음 뭐 합니까? 부모님께 연락해서 면접 뭐 어떻게 봤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안심하시겠죠. 그리고 친구 만나세요. 빨리 뭐 술을 마시던 뭘 하던 여러분의 나쁜 감정을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다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면접 봤지만 오늘 이 기분 나쁜 이 감정을 가지고 내일 필기 공부할 수 없어요. 모레 다른 데 면접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감정은 털어야죠. 기록했던 거 그걸 활용해 봅시다. 스스로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때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는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럼 보완하면 돼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한다. 요거는 스스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답변을 할 때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하고 억지로 뒤에 붙여서 얘기한다. 또는 2번, 3번 물어보기 전에 핵심을 얘기 안 한다. 이런 게 밝혀지면 미리미리 고칠 수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이번에 합격하든 다음에 합격하든 둘 중에 하나다. 이번에 합격을 하고 끝내든지 아니면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보완해서 다음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다음에 다다음번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다. 자, 여러분에겐 단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아쉬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 면접 전날, 면접 당일날, 면접 들어가기 직전, 면접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정해져 있죠? 자, 지금까지 취업의 그냥 김태형의 잔소리 시간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검색해서 다른 정보들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기회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주제는 면접용 말하기, 부제는 간결하게 말하기라고 할게요. 어릴 때 저는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성대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제가 좋은 발성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핵심을 짤막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두갈식 말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갈식으로 짧게 말하더라도 내용 전달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근거를 구분지어서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말투예요. 그래서 뭐 애늙은이 같다는 말을 듣긴 하는데 근데 의사 전달은 정말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현이 이런 간결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자, 면접관의 입장을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죠?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간결하게 말하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중심 두갈식 말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내용에는 핵심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갈식입니다.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겠지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무조건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평상시 언어 습관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이런 스타일 있죠. 장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말투를 바꾸세요. 적어도 면접용.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직 생활 할 때는 말투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험에 대해서 물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손자 손녀 앞에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뭐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손자 손녀들이 싫어하고 가버릴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면접관은 안 그러겠어요? 경험을 물었습니다. 진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험을 물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면접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건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리더했던 경험을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나와야죠.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열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이게 나와야 여러분의 경험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년 동안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이거는 경험 자체가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게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만으로 여러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가치관을 정리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가치관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가치관이 있긴 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럴 때 표현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전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멋있는 이런 표현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누가 써놔도 도전정신에 대해서 나보다 잘 쓴 사람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게 맞냐? 여러분에게 끌리는 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연결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먼저 제시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붙여서 얘기하면 투괄식이 되는 거고, 경험을 얘기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게 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미괄식이 되겠죠. 미괄식이라도 간단하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리더 한번 해봤고 전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배운 리더십이 뭔지 설명을 해야지. 동아리 활동에서 회장을 하면서 얻은 리더십은 봉사와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 수 있는지 그걸 알려준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상황 면접 대비하기 위한 판단 기준 정리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직장 동료가 고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고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판단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준화하고 있냐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죠.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고객 대응 강령, 고객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다 해놔요. 그게 기준이에요. 일을 할 때 어떤 게 기준입니까? 그것도 생각해야겠죠. 회사의 업무가 더 중요할까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상사와 먼저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비리 저질러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데 그거 방치해 둘 겁니까?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모른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되겠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을 묻는 상황 면접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회사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 강령도 활용할 수 있죠. 물론 공직자 윤리 강령 중에 상당 부분은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 책임까지는 필요 없죠.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제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험한 꼴을 겪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상황을 제시할 때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래요. 고객이 먼저냐? 회사의 이익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보통 하나를 선택하죠. 고객이 중요합니다. 그럼 회사가 손해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격할 거예요. 회사의 이익이다. 그럼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러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단 기준을 얘기 안 하면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뭘 원하는 걸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말하기의 위험성입니다. 보통 경험에 대해서 묻든지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생각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뭔 얘기지? 본인도 찜찜해요. 그래서 끝에 붙이는 게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배운 게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을 때 많이 하는 게 이것저것 배웠다고 얘기를 하죠. 확실한 시그니처 메뉴가 없는 식당이 이것저것 다 파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도 알아요. 이것저것 배웠다고 얘기를 했지만 딱히 임팩트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끝에 붙이는 게 뭡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입사 이후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딱히 배운 게 없으면 느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취감을 느꼈다. 자, 감정은 공감을 해야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누군가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작가, 연출가들. 강연하는 사람들도 짧은 시간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서 느꼈던 거 아무도 공감 안 해요. 경험해서 느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공감을 강요해봤자 면접관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면접관들은 뭐가 되냐? 얘 뭔 소리 하는 거지가 돼버리겠죠. 평가도 안 돼요. 짜증나요. 그럼 나쁘게 평가하겠죠. 친교가 목적일 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감정을 끌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면접은 사람을 평가하는 회사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인상 업무 중에 하나야.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업무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도 업무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지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불명확한 배운 점 이런 걸 얘기하지 마세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4가지로 이야기했죠. 키워드 중심의 2갈씩 말하기, 경험 면접은 가치관, 상황 면접은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 절대 경험 나열하고 감정, 짤막한 배운 점 나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험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은 이런 거 정리해주는 착한 사람들이 꽤 많죠. 원래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강연을 들으라고 얘기를 할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책을 읽고 강연을 들어보고 괜찮은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대비하셔서 간결하게 말하고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커스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올린 영상들 다른 것들도 쭉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꺼낼 건데 경력 단절자 이야기입니다. 특히 면접을 앞둔 경력 단절자들.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일단은 어두워지는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 공백기에 뭐 했나요? 내지는 뭐 그거 관련된 비슷한 질문 이것만 얘기해도 표정이 어두워져요.
표정 어두워지면 제가 바로 끊고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왜 컴플렉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력 단절자라고 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 다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떨어지고 온 경우들이죠. 시험 기간이 긴 경우 더 합니다.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마음도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몸도 안 좋나 봐요. 좀 대체로 이제 구부정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얼굴도 좀 거뭇거뭇합니다. 햇볕을 못 봤으면 하얘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특히 걱정스러운 건 표정이 어두워요. 딱 봐도 얘는 뭐 좀 힘든 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떨어진 게 죄 지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공부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지원 분야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니요. 모든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해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공백기가 생겨요. 공백기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한 시간을 공백기라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공백기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걸 준비했던 거죠. 예전 책 같은 거 보면 고시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런 책 중에도 보면 고시 준비가 아니라 고시 준비하다 떨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사시 떨어졌는데 뭐 대기업에 이사, 임원까지 올라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골이 났잖아.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갖추고 있는데 이 시험과 안 맞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맞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소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여러분 자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쌓았던 지식을 정리하세요. 그걸 제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직장 다니다가 온 거. 자, 직장 다닐 때 뭐 해요? 일단 그 직장에 입사했을 때 직무 교육 받죠. 일하면서 교육 받죠. 월급 받기는 했지만 배운 게 있잖아.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갖춰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 입사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 다니다가 온 사람들, 과거에는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고 지원했을 거라 함부로 다른 데 안 옮길 거다 해서 요즘 중고 신인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됐죠. 물론 다른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기업에 관심 가지고 노력했던 그걸 보여주시면 되죠. 이제 세 번째가 계속 취업 준비 중인, 취준기간이 길어진 케이스를 이야기하죠. 일단 취준기간이 길어져도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 것 같고, 뭐 누구는 인턴도 했고 누구는 다른 직장도 다녔고 나는 한 게 뭔가. 어쩌면 더 자존감이 무너진 게 취준기간이 길어진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취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는 절대 취준기간 길게 잡지 말라고 얘기해요. 6개월 이내로 먼저 얘기합니다. 그 기간 이내로 끝낸다는 각오로 해라. 사람이 원래 절박하면 초인적인 능력들이 나오거든요. 설령 6개월 내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내가 몰아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해요. 기간을 1년 이상 잡으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지만 6개월 잡으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개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어렵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도 기간이 1년 넘어가고 2년, 나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 준비하고 뭐 2달 만에 입사했다는데 그런 거 믿지 마. 통계를 믿어요. 통계는 1년 넘어갔어. 그것도 몇 년 전에 1년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취준기간이 1년 넘어갔다. 크게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그거면 돼. 근데 그걸 왜 물어보냐? 그냥 물어본 거지.
왜냐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졸업한 시기가 있고 여러분이 지원을 했잖아요. 중간에 어디 직장 생활을 했다면 공백기가 납득이 되지. 근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서류상 아무것도 없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사실 이게 핵심이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둘러대지 말란 얘기예요. 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이 공백이 있다 없다, 이게 뭐니래, 뭐 공백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관심도 없어. 이 사람들은 업무상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뿐이에요. 납득이 안 돼서 그랬던 것뿐이야. 근데 어떻게든 둘러대야지, 이 마음부터 버리라는 얘기죠. 절대 변명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단 변명하지 말란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란 얘기예요. 어떻게든 둘러대지 마. 마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티가 나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명하고 이러면은 일단 변명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티도 나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솔직하자입니다. 같은 얘기 아니냐? 아니,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솔직하자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솔직하자가 아니라 솔직하게 보이자라고 합시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아서 평가하세요. 편하잖아요. 내가 귀찮지도 않고. 아니요. 평가하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면접 답변을 준비하세요. 납득한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왠지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지. 저는 도전적인 인재입니다. 납득 안 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토대장정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납득 가요? 왜 갔는데?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대장정을 갖고, 이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제가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때의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득이 가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이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이해를 하죠. 왜냐면 저는 딱 중간에 있으니까. 지원자의 마음과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둘 다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럴 시도도 안 하고 그냥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만 아니면 됩니다. 제3자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게 학원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믿으란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크해서 그 가운데 공통분모가 객관적인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또는 면접 준비할 때 활용하시면 여러분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범죄자다, 전과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 시험을 준비했던, 다른 직장을 다녔던, 취업을 준비했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난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지 말고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저를 믿지 말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믿는다면 경력 단절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